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를 기버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다 자기가 주제 모르고 기버라고 하다가 처음에 한 번 정도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기버는 아니구나. 우리가 기버라고 하는 기준은 아주 일차원적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한마디로 얻어먹는 것보다 밥을 더 많이 사. 아니면 내가 남한테 받는 것보다 내가 더 뭔가를 줘. 근데 그 준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정말 사력 있게 그 사람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그 니즈를 정말 내가 찾아서 준 건지 아니면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얘다 더럽다 뭐 진짜 이거 받고 떨어져라 라는 심정으로 주는 것도 있고 자 제일 정확하게 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처들이 계산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매처들이 자기가 기버라고 제일 착각해. 왜? 난 정확하게 늘 남들한테 더 많이 주거든. 그리고 매처들은 절대 신세지고는 못 살아요. 누구한테 하나 받은 게 있으면 그거가 내 마음에서 이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게 내 마음에 그러니까 떠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매처들일수록 셈이 정확하고 내가 매처의 어떤 그런 기질상 받고는 못 견디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주는 건데 그거를 단순히 내가 뭔가 물질적인 거를 조금 더 베풀었다고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줬어. 실컷 줘놓고 나중에 가서 어느 순간 내가 또 이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줬는데. 근데 누가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 네가 줬잖아. 달라고 한 거 아닌데 지가 줘놓고 근데 준 동기를 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얘한테 싫은 소리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한마디로 내가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용기가 없어서 얘한테 면전에 대놓고 야 이번에 밥 좀 네가 한번 사라. 이 말을 할 수가 없고 내가 그냥 그 불편한 상황이 싫으니까 그 어색하고 불편함을 내가 이길 용기와 힘과 배짱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냥 그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쓰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나는 기버다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진짜 관점 있는 기버가 되지 않으면 많은 걸 베풀어 주고도 하녀처럼 여러분 불임당할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헌신하고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위상 있게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포지셔닝을 해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물질을 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헌신하고도 그 주변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상을 헌신해서 베풀었는데도 여러분을 하녀처럼 불임할 거라고요. 왜? 쟤는 원래 저렇게 주는 애니까. 근데 내가 관점 있는 사람이면 작은 거 하나를 이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끌면서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물질의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내가 이 사람한테 물질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걸 주면 제일 좋아해요. 왜? 물질적인 걸 주면 당장 나한테 와닿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의 의미와 물질의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에 한계 효용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한계 효용,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강 대표님한테 무슨 날이 되면 감사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뭔가를 해드리고 나서 좋은 얘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왜? 이분은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분이거든. 농담 아니고요. 늘 말씀하세요. 이거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줘서 되냐고. 나중에 성공해서 롤스로이스 한 대 정말 정도면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 정도 가치가 아니면 봐봐요, 여러분. 롤스로이스를 받겠다는 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롤스로이스 정도를 선물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어야 될까? 근데 설마 전 재산이 롤스로이스를 사려면 세금 내가 몇 억 이상이면 세금 반 내야 되잖아. 그러면 적어도 10억 이상은 벌어야 내가 이분한테 롤스로이스 선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자체로 내 제자가 성공했다는 의미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되면 내가 받을 수 있겠다는 일단 당신이 먼저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그 작은 거 가지고 이분한테
이분한테 막 명품을 선물하고 뭔가를 선물한다고 이분이 우리가 기뻐서 주는 마음만큼 이분한테 이 선물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이해돼요? 자, 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얻어질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이만큼 돈을 벌면 어떤 기분일까?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얻어지는 이득과 혜택 뒤에는 문제와 고통과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항상 세트 메뉴로 따라와요. 여러분, 수백억 자산가가 되면 좋을 것 같죠? 나 좋을 것 같다, 1번. 나는 좋지 않을 것 같다, 2번. 그냥 솔직히 그냥 여러분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수백억 자산가가 됐어. 내가 진짜 한 500억이 내 수중에 있어. 자산 다 포함해서.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직감적으로 좋을 것 같아. 그냥 그 돈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돈이라는 게 100만 원보다 여러분 수입이 증가했던 그 과거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벌면 진짜 되게 기쁠 것 같았죠. 맞아요? 근데 100만 원 벌 때 상상했던 것만큼 200만 원 버니까 계속 그렇게 기쁘던가요? 그럼 300 벌면 100만 원 벌 때 상상했던 것처럼 300 벌면 그렇게 계속 기쁠까? 3배만큼 기쁘고 영원히 기쁠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숫자가 더 커지는 거에서 우리가 기쁨이 더 길어지거나 깊어지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요. 반면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부의 어떤 정점에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밑바닥 시절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하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통과 압박,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었어. 그럼 주변에 일단 뭐가 많이 꼬일까? 똥파리들이 많이 꼬이겠죠. 뭔가 여러분의 돈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그 돈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뭔가 해서 잘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서 잘 됐대라는 그 이야기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거기에 꼬여들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뭐 코인이 잘 된다더라, 주식이 잘 된다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꼬여든다고요. 근데 누가 뭐 해서 잘 됐대라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꼬이지 않겠냐고요. 쉽게는 내 어떤 가족, 지인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까지 여러분이 부자라는 이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상상할 수도 없던 좋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란 책 있죠? 원칙. 레이 달리오 여러분 생각하기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새끼예요? 나쁜 새끼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레이 달리오가 좋은 사람인 이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내서 자신의 성공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샅샅이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개미들한테. 여러분, 이 책 한 권에 3만 원도 안 해요. 근데 저 사람이 평생을 갈아 넣은 저 끝점까지 올라가는 저 사람이 100대 부자 안에 드나 그래요. 세계. 근데 100대 부자 안에 드는 저 끝점에 있는 부자가 우리 같은 밑바닥 개미들한테 겨우 돈 3만 원 정도에 저렇게 자신의 모든 비밀과 노하우를 싹 다 나눌 이유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정말 어떤 부자로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간 데 대한 내가 세상에서 받은 것만큼 나누겠다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소송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소송. 외국에서 소송 왜 하는 줄 알아요? 외국에서 소송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어떤 개인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가 되게 수직적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얘한테 어떤 걸 요구하거나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어. 근데 레이달리오 회사 문화는 투명하잖아. 그죠? 투명하다는 건 내 실수나 약점을 나도 드러내고 네 것도 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가 이 외국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소송을 건다고요. 실컷 거기서 봐요. 실컷 돈 벌어먹었죠. 레이 달리오랑 일했다는 이력서가 한 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체로도 그 사람 가치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걸 실컷 여기서 돈 벌어먹고 여기서 이력도 한 줄 가져갔는데 나가서 소송을 건다고요. 왜? 코딱지만한 그 소송에 대한 어떤 그 피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외국에서 예를 들어 뭐 1밀리언 이런 정도로 배상이 나오잖아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똥파리들이 달라붙어서 소송을 걸면 그냥
이거 받고 떨어져라 하고 대응하지 않는데요.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되게 명예스럽고 되게 자랑스러운 돈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돈이에요. 진짜 치욕스러운 돈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벌었던 돈과 명예와 그 위상과 이 사람과 파트너십으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가면 앞으로 자기가 이 코딱지만한 소송으로 얻은 이 경제적 이득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지 않겠냐고요. 이런 소송을 걸면 그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겠죠. 어디서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우리 CEO로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그럼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실컷 돈 벌어먹고 나가서 소송하는 사람을 CEO로 여러분 고용할 거예요. 우리 부동산에서 실컷 벌어먹다 나가서 나한테 소송했어. 그럼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해서 걔 고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고용하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벌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하나의 예인 거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자들의 생존 전략이 뭔가 보면 끝점에 부자들일수록 그냥 투명하게 오픈해버려요. 투명하게. 왜? 법정에 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내가 처음에 진술한 거랑 소송이 길어지면 이게 막 몇 년씩도 간단 말이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사건인데 그게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작은 사건인데 3년째 이어지다 보면 내가 거짓말로 진술하잖아? 그러면 어때요?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요? 진술의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이런 거야. 제가 최근에 목격한 어떤 재판을 보니까 증언하러 나왔는데, 증인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증인으로 나왔는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외운 걸 마치 인터뷰하듯이 나온 사람은 달라요. 이해돼요? 판사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진술의 흐름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나한테 유리한 거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만 기억을 못해. 선택적 기억. 이런 게 판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태도거든요. 근데 외워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진술의 어떤 그 일관성이 없고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게 표가 난다고요. 다 돌아와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진짜 위험해요. 용기 없는 사람? 아까 give and take 처음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베풀었는데 두려움에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이런 생각으로 누군가한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잘 되잖아요. 알려지잖아요. 유명세를 타잖아요. 그 사람이 그 번 돈, 그 사람이 알려진 그 유명세, 그 사람이 얻은 그 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파괴된다고요. 실제 내 모습은 원래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 여러분 유튜브를 찍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아니면 뭔가를 꾸며요? 우리 솔직하게 하려고 한다. 나는 살짝 아직 솔직하지 못하다. 아직도 나는 내 안에 좀 거절이 있다. 괜찮아요. 이게 유튜브 찍다 보면 솔직하게 내가 나를 드러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것들이 처음에 있단 말이야. 아,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거절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 하다 보면 아무리 대표님이 극단적인 투명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목소리 내라고 해도 내가 하기가 쉽지 않구나. 내가 생각보다 투명할 수가 없구나. 투명한다는 건 진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내가 사례로 드는 어떤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당사자가 영상을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떠오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 고객, 이걸 내가 얘기하면 얘가 자기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꺼내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돈을 벌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교육을 들으면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를 매주 들으면서 매주 들어와서 이렇게 시간을 우린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망하지 않는 생존 전략인데 우리 그릇을 키우는 전략이에요. 그릇이 작아. 여러분 돈그릇 작은 애들 있어요, 없어요? 목표는 커. 아, 큰 것도 아니야. 요즘에 수십억을 저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하면 수십억을 요즘에는 부자라고 하지 않잖아. 왜? 아파트 하나가 수십억인데 아파트 하나 있다고 그 사람을 막 부자 자산가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근데 어쨌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큰 목표란 말이야. 근데 그릇이 코딱지만한 애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의 뭐 돈의 목표를 이뤘어. 그러면
자기의 그릇보다 큰 게 담겨지면 결국 다 쏟아진다고요. 이런 거야. 돈은 벌었는데, 여러분 미치고 싶어요? 돈은 벌었는데 병들고 싶어요? 돈은 벌었는데 이혼 당하고 싶어요? 이게 돈그릇 작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잘 되면 겪게 되는 부작용이에요. 실제예요. 학원가에서 이게 진짜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뻥은 아니야. 잘 되는 학원장들 병들거나,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거나, 미치거나, 이혼하거나, 이 세 개가 평범한 밑바닥에 있던 애들이 그냥 약간 한 억대 연봉 조금 넘는 이 대형 학원 정도를 하는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사례에 속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안 믿을지 몰라. 근데 봐봐요, 여러분. 교육업이라고 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아요? 교육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다른 업종보다는 무슨 우리가 룸사롱이나 노래방 하는 그런 업주들보다 좀 깨끗할 거잖아.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런 애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 세 가지 부작용에 시달린다고요. 자, 예전에 제가 어떤 마케팅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기버가 되래요. 기버. 그래서 갑자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버가 되세요라고 하면 되게 순간 많은 혼란이 들어와요. 우리는 기버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 사람을 기버라고 하는지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기버가 되래요. 베풀면 돌아온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기버가 되더라도 관점 있는 기버가 돼서 내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 가치에 맞게 내가 나눠야지 우선순위 가치가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 말을 붙들고 따랐다가는 개인의 삶이 먼저 파괴될 수도 있다고요. 결론적으로 기버가 되세요라고 했던 그 분의 마지막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홍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버가 된다고 자기는 자기가 기버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탱이를 쳐서 돈 벌고 있는 걸 알아. 유명한 세일즈 파티의 강사, 그다음에 그 인터뷰하는 어떤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내가 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나 혼자 단독으로 판단이 되고 평가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시간을 보낼 거고, 어떤 사람하고 함께 비즈니스 할 거고, 심지어 어떤 애들하고 내가 밥을 먹을 건지 말 건지도 신중하게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냥 멍청한 애들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그 시간에 차라리 고독하게 홀로 있는 게 나아요. 현석 PD님 요즘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게 내가 여러분 환경이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혼자 올곧게 멘토들의 배움을 붙들고 살고 싶어도 옆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다 쓰레기 같은 얘기야. 그럼 쓰레기 같은 얘기가 하루 종일 쏟아지면 혼자 거기서 이 올곧은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최대한 걔네들하고 밥 먹는 시간이라도 멀리하고 쉬는 시간이라도 멀리해야지. 최대한 근무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 어,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는 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우연의 발견으로 그냥 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지 않고 했던 게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내가 막 계산해서 내가 얘한테 이걸 베풀면 이게 나한테 돌아오겠지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아?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행위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이득만 챙기는 것보다 나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 얘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와 있어요. 이 고양이를 통해서 사실 저희 이 집에 있는 세 사람이 각자 다른 배움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 고양이가 처음에 차에 타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는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눈이 한쪽 없어. 그래서 막 털이 깨지지 해. 나는 여러분 저는 평생에 저는 고양이를 싫어하고요. 고양이 밥 주는 아줌마들도 싫어해요. 왜 고양이 밥을 줘가지고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고양이를 개체수를 늘리는 거야 너무 싫어하는데 고양이를 싫어하고 고양이 밥 주는 아줌마도 싫어하는데 우리 차에 고양이가 타 있어. 그리고 걔가 이제 우리 집으로 갈 거래 곧. 개 한 마리가 왔을 때도 저는 너무 시달렸는데 이 고양이까지 등장하고 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근데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웃긴데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라고요. 내 앞에 작은 불편 하나에도 우리는 자기 겪는 이 불편의 어떤 그 감정에 빠진다고요. 근데 이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거죠.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오면 얘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지 저 개가 엄청 프레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줌을 제때 못 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개가 발작을 해요. 오줌을 밖에 나가서 꼭 새이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시간 맞춰서 못 나가면 참는 거야. 막 오줌을 참고 있다가 여러분 발작하는 개 봤어요? 나는 그 개 심장 마사지를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요. 개한테 가서 심장 마사지 하면서 숨 쉬어! 죽으면 안 돼! 숨 쉬어! 이거를 몇 번을 했는데 일단 제가 그래도 정신줄이 돌아오니까 제 걱정보다는 집에 있는 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저 고양이로 인해서 그 개가 더 심한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까? 이게 정신이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지 걱정만 했는데 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가 혹시라도 이득과 혜택을 얻어가진 않을까?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저는 그 개를 보면서 프레즈란 주은숙을 되게 많이 봤어요. 자기 삶에 불편이 들어오면 그 개는 이렇게 항상 고개를 돌려요. 이 개를 고개를 돌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싫은 무언가가 들어오면 그 개는 자기가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되게 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건,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상황이 들어오면 그런 기회에서 아, 나 안 할래. 털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내가 싫어하는 뭔가 그 원하지 않는 결과 하나가 들어오면 다 제거하고 차단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제거하고 차단하다 보면 인생에서 뭔가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개를 보면서 저를 본 거죠. 그리고 그 고양이가 등장하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해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개가 되게 시달리더니 처음에는 고양이가 옆에만 와도 개가 되게 경기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우리 아빠 무릎을 포기할 수 없지. 개가 대표님 무릎에 앉고 하영 대표 무릎에 앉고 고양이랑 어울리고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개 등에다가 우리가 고양이를 올려놨어요. 봤죠? 개 등에다 고양이를 올려서 이렇게 포대기를 좀 맸어. 근데 그 개를 고양이가 개 아니지 개가 고양이를 업고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개가 되게 우리가 동물 학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되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경계했어야 돼. 근데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배우고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람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동물한테도 배울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우리는 항상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건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영 대표랑 아이스간 대표님은 아이가 없잖아요. 작은 새끼 고양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어떤 그런 아이를 키우는 심정을 저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고 저는 심지어 뭐 남편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의 마음을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는 남편도 없어봤고 결혼에 시달려 본 적도 없고 애에 시달려 보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지. 근데 새끼 고양이가 새벽에 너무 빽빽거려서 방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잠시 제 배에다 얹어놓고 저 고양이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옆에 개를 침대에 누이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침대에 개랑 고양이가 올라왔다고. 너무 저 두 분을 깨우려고 해서 내 방으로 다 소집한 거예요. 안 되겠다. 다 내 방으로 가자. 그래서 개는 침대에 앉히고 고양이를 가슴에 얹어놓고 제가 누워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가슴에 품으면 이런 느낌일까? 아니 여러분 길고양이한테 너무 웃기죠,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웃기죠. 근데 너무 제가 그때 진짜 마음이 울컥하면서 한 번도 난 엄마가 나를 생각하면 왜 도대체 이제 반백살인 딸한테 왜 저러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새끼 고양이를 내 가슴팍에 얹어서 잠시 그 고양이의 숨결을 느끼면서 생각이 난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옛날에 연탄불에 젖꼭지 데웠는데 제가 막 먹겠다고 했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젖꼭지를 데웠으면 얼마나 아파. 근데 애가 먹겠다니까 그 아이의 젖을 먹인 그 엄마의 마음? 그래서 이해가 없는 곳에 진짜 이익이 있다가 이 고양이 한 마리로 우리는 각자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거를 배우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삶에 고양이를 보내주셨다고 정말 생각을 해요. 자, 무언가 우리 삶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내가 선택했을 때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굳이 내 인생에 하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내가 가장 많이 얻게 된다고요. 근데 항상 계산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 예전에 저 매처들도 그렇고 테이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셈이 빨라. 그래서 이런 경험을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 맞질 않아, 우리한테. 근데 이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내 인생이 비선형적으로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과거의 무언가로 연결될 기회가 많아진다고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나 착한 사람이다. 난 잘 명확하게 답은 못하겠다. 나 착한 사람이다. 나는 사실 손가락이 좀 부끄럽다. 아, 왜 안 들지? 우리 승아 왜 안 들지? 우리 신승아 PD?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착하다의 기준이 사실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기버라고 자기를 말했던 애들은 다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해. 뭔가 됐든 간에 내가 남한테,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남한테 손해보고 사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남한테 손해보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호구라고 해요. 근데 손해보는 사람들이 내가 무지하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착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진짜 착한 사람은요. 무능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진짜 착한 사람은 남을 도와주겠다는 건 내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려면 절대 나는 무능하면 안 돼요. 무능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저희 어머니 낮에 만났는데 대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되게 질문을 막 이게 잘해요. 질문을 어떤 거냐면 세 딸의 어떤 그런 거를 비교해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끌어내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 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나는 비겁하지 않아. 나는 비겁하지 않고 타인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테 뭔가 비겁하고 그런 식으로 살진 않았어. 근데 그게 삶에서 그거라도 상식적인 삶이라도 맥스를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희 엄마는 진짜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상식적인 사람인데, 이건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상식적인 사람인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사실은 그게 상처가 아닌데 내가 상처라고 믿고 붙들고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어떤 그런 거를 배울 기회를 정보의 업데이트를 얻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 엄마는 상식의 끝판왕이에요. 정말 딸들의 결혼 생활에 부모들이 무지하게 개입해서 자녀들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 자녀의 결혼과 이 어떤 비혼 생활에 우리 엄마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개입을 하지 않았고 어떤 발언을 할 때, 의견을 말할 때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의견을 발언하셨더라고요. 막 갈등이 있을 때 얘기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부모가 자녀들의 갈등 상황이 야, 그 새끼 안 되겠더라. 그만하고 이제 새 출발해라. 이런 부모들이 이런 무지한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자신의 인생이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 근데 부모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무지한 생각으로 개입해서 자녀의 인생을 파괴한다고 책임도 안 져. 근데 저희 엄마는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되면 나중에 그때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내가 진짜 성공적인 기부에 대해서 여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 성공한 기부면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성공에 대한 명확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성공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 두 가지 모두에 고르게 관심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진짜 끝점에 기부야. 그러면 이 사람을 돕는 것만이 내 목표가 아니라 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면서 나의 이익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잘 기억하세요. 윈윈이어야 돼요. 나한테도 당연히 이득이 있어야 되고 얘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전체에도 이득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MF 케어랑 함께 하고 있고 우리 피파리
PCM 퀸즈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우리도 뭔가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내가 뭐 매처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테이커일 수도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버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전체 이익에 나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수업 들으니까 나는 여기서 뽑아 먹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내가 여기 함께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전체 이득에도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돕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힘든 얘기를 해. 돈이 없어. 힘들어.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공감하고 위로하고 아니면 내가 걔한테 돈이 있으면 돈을 좀 빌려주는 거야. 안 받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내가 한 번 돈을 줄 수 있어. 근데 이 한 번에 내가 돈을 꿔주거나 한 번 내가 얘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이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지어 그런 애가 내 가족이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얘를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면 일단 공감하고 위로하고 아, 그래,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500만 땡겨줘라고 하면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지금 500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니까 하고 이 500을 땡겨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작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돈으로 얘를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정말 내가 이 돈을 얘한테 줘도 그만이라는 수준으로 얘를 내가 정말 그냥 이 돈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내가 해야지 이런 거예요. 막 내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동반 자살이 되는 거라고요. 진짜 돕는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이 구의 모양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상기프님은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문제 해결. 절대 우리가 감정에 빠져 있게 잠시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저분이 공감과 위로 못할까요? 저 고양이 누가 데려오자 그랬죠? 우리가 차에 탔더니 우리보다 먼저 차에 타 있었어.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 공감과 이런 게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새벽 3시 우유 맨날 누가 먹이는 줄 알아요? 저분이 먹이세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고양이가 이제 저분을 아예 엄마로 인식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과 위로와 여기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건 이게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을 빨리 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해서. 질문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에 찌들어 있다가 뭔가 막 되게 큰 일을 겪었어.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 크고 무서운 일을 겪었으면 보통 어때요? 막 말도 똑바로 못 하잖아. 그 순간에 그 말, 내가 아마 그 순간에 나를 녹화해서 다시 봤으면, 정신을 차리고 봤으면, 내가 정말 저랬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질문해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질문해서 진짜 네가 이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네가 정말 이 상황에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감정에 찌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네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건지. 당황스럽고 두렵고 누구나 그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 근데 그거에 오래 찌들어 있다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걔한테 그게 그냥 현실이 돼버려. 믿는다고. 그 말을, 그래, 너 진짜 힘들겠다. 너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가 걔를 동의하는 순간 걔가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고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요. 이해돼요? 자, 개방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질문을 해서 진짜 원인을 생각하고 빠져나와요. 이성의 힘으로. 폐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피드백에 감정적으로 동요해. 자기 자꾸 입장을 얘기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라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과 주장을 펼칠 때예요? 아니면 닥치고 들어야 될 때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입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그냥 잠시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이성을 잃고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입장을 펼친다고 그 입장을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우리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문제의 본질인지 거기로 데려가서 걔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줘야지. 나도 그게 돼야 되고 내 소중한 자녀, 내 지인
누구한테든 내 가족 누구한테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돕는 건 자신의 삶에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우리가 막 금전적으로 약간의 혜택을 주거나 약간의 어떤 그런 문제를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그게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근본 치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이끄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건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러면 더 나은 삶으로 제가 이끌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더 나은 삶이라는 건 발전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성숙된 삶으로 데려가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피파리 판매를 해요. 피파리. 제 인생에서 만나보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데, 인바운드 들어오는 게 여러분, 유튜브에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그냥 고객의 어떤 수준이 낮다, 질이 낮다 보시면 돼요. 일단 돈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현재 경제 상태가 진짜 밑바닥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봐봐요, 여러분. 피파리 상담 문의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얘가 뭔가를 제안할 거잖아. 그 제안에 들어가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잖아. 근데 저랑 연결은 되고 싶은데 저랑 연결할 수 있는 이 어떤 시간과 비용을 쓸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투자할 마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 심리가 뭔가 보면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인생을 구해줄 것 같아. 왜냐면 제 영상을 보면 쟤는 뭔가 진리를 찾은 것 같고 쟤는 뭔가 아는 것 같고 쟤랑 같이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쟤랑 같이 하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돈 벌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을 쫓아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영업한이 진짜 많아요. 막 나와서 돈다발, 명품 흔들면서 그러면 쟤랑 같이 가면 내 인생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슨 재주로 바꾸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저도 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용기 내서 그래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잘못 도와주면 늪에 빠져요. 이해되죠? 잘못 도와주면 진짜 늪에 빠져요. 땡전 한 푼 안 받고 내가 얘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자기의 뭔가 그 문제를 책임 전가를 한다고요. 돈을 안 받고 누구를 도와주는 건 되게 위험하고 되게 추천하지 않는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안은 대표님 책 읽어보라고. 그럼 여러분 책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알쓰는 대표님 책 추천해주고. 책 읽고 연락하라 그러면 대부분 연락 안 와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책이라도 읽었으면 그 사람은 내가 1시간 정도, 30분, 1시간 정도는 시간 내서 왜 네가 돈 쓰고 왜 네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 적어도 걔한테 현실 점검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해줄 수 있겠죠. 물론 그 선택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판매원들의 레벨이 있어요. 판매원. 제가 제 유튜브에도 이야기 한번 했는데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윤리적이지 않고 뭐든지 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이 양심파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파리들. 영혼파리들 우리가 대부분 가서 만날 수 있는 상냥한 애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고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하는 거야. 상냥하고 친절하고 아무 때나 전화하면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애들은 진짜 고객 문제를 해결 못 해요. 그냥 고객이 뭔가 필요할 때 그래 뭐 내가 급하니까 너한테 사긴 사는데 내가 너를 뭔가 내 어떤 파트너십으로 데려가고 싶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부터는 조금 그래도 유의미한 레벨인데 고객을 그래도 섬기는 사람들, 고객을 내가 진짜 도와주려고 사력 있게 고객의 문제에 마음을 쓰고 정말 내가 고객을 도와주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끝판왕인데 이끄는 자. 고객을 정말 내가 이끌어서 이 사람이 멍청한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의 멍청한 생각을 깨줄 수도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예전에 학원 할 때 저희 학원에 공부의 의지가 1도 없는 애를 너무 공부를 밀어붙이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공부에 뜻이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험도 안 보니까 차라리 운동을 시켜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내 진심이었어요. 걔 한 달에 저한테 50만 원을 넘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원비로. 근데 그런 아이를 그만두세요를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한참 다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얘 인생에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썩히는 것보다는 얘는 운동장에 가서 그 농구장에 가서 운동하면서
운동하다 끝까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돌아왔을 때, 아,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였구나를 얘가 느끼고 공부를 다시 하는 거랑 지겹게 엄마랑 선생님 속여가면서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객을 이끈다는 거는 알아야 되지만 진짜 용기가 있어야 돼. 고객한테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얘를 잘못된 이 멍청한 생각을 깨부셔서 얘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끌어가야 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어려운 이유가 진짜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기 위치가 어떤지 정말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진짜 못 봐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본 게 없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이런 거예요. 막 아, 이거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갑자기 내가 막 인생에 한 번도 못 벌어본 돈을 저 여자 카페에서 돈 번다는데 나도 그럼 카페나 하나 해볼까? 누가 뭔가 돈 번다고 하면 자기 과거 배경과 자기 현재 무슨 뭐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그 행위를 하는 걸로 자기한테도 똑같은 결과가 연결될 거라고. 그리고 이게 진짜 위험한데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뺏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부로 시간을 뺏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세요. 예전에 제가 잠깐 부동산 판매업 들어갔을 때, 저는 거기 사람들하고 말을 거의 안 섞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대기라는 게 있어. 이게 손님이 오면은 이제 다음 사람을 밑에 내려가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게 길어지면 몇 시간도 거기에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겹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귀를 씻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사람들을 좀 동기부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었어. 그러지 말고 콜드콜드 좀 하시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걸 하세요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앞으로도 이 사람들 삶은 나아지기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자리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남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뭔가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되게 어려워요. 레이 달리오가 원칙에서 그 얘기했어요.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상주의자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어쨌건 내가 이런 자격증을 따면 갑자기 내가 돈을 잘 벌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정병윤 PD를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부동산 자격증 땄으니까 내가 이제 신입이지만 나도 갑자기 들어가면 저렇게 큰 돈 벌지 않을까? 세상에 갑자기는 없다고요. 한 방에도 없다고요. 뭔가 빠르게 단숨에는 없다고요. 이게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망상인데 어쩔 수 없어요. 경험이 없고 내가 뭔가 해본 게 없으면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가짜 도움과 진짜 도움이 있는데 가짜 도움은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덮어. 그리고 내가 심지어 대신 해결해줘. 막 예를 들어 얘가 돈 문제 터졌는데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거나 부모의 돈 문제를 자녀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도 똑같아요. 효과는. 돈으로 사람 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돈을 누릴 자격이 없는 애한테 그 돈을 지원하면 그게 걔를 파괴한다고요. 그리고 얘가 저지른 똥에 대해서 네가 싼 똥은 누가 치워야 돼? 네가 치워야지. 근데 얘가 싼 똥을 내가 대신 치워줘. 그럼 걔는 평생 똥만 싸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느끼는 감정적인 고통을 막 즉시 해결해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느끼는 실패와 좌절의 감정의 고통을 막 최대한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우리 아이가 고통받는 게 싫어서. 근데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깊어지고 성숙해진다고요. 걔가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배워야 할 게 있는데 내가 단지 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그 고통을 내가 없애버려. 막 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무지하고 무능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도움은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지금 본인이 이런 뭐 자격 조건을 취득을 했지만 현실에서 본인이 이걸 한다고 갑자기 이런 거야. 내가 막 나이가 뭐 한 50, 60이 넘었는데 자격증 땄어. 자격증 땄으니까 갑자기 내가 막 샵을 차리겠대. 부동산 자격증 땄으니까 내가 이제 샵을 차리겠다. 여러분 차리면 돼요, 안 돼요? 차리면 안 돼요. 경험이 없잖아. 내가 자격증만 있다고 샵을 차려요? 안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직원으로 경험부터 쌓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서 그 경험을 돈을 벌면서 경험을 쌓고 남의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구나를 경험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준비가 되고 자격이 됐을 때 그 다음 뭐 매장을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보여주고 이런 거예요. 내가 얘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얘가 선택해서 책임지게 해야 돼.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얘 돈 문제를 해결하고 얘 감정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싼 똥은 네가 책임지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자영업을 한다고 차렸어. 자식이든 부모든 막 빚을 진 거야. 근데 얘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내가 지원할 수 있지만 빚은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는 거다. 그래야 그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배울 수 있다고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달리는데.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한다고요. 자, 돕고 싶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번 이기적인 사람, 2번 멍청한 사람, 3번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 1번이 되지 않으면 결국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고 생각보다 노후는 빨리 다가와요. 그러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자기 자신의 몫을 챙기고 내 성장의 공간을 챙기는 게 애들 차에 태워서 학원을 빙글빙글 돌리는 엄마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내 인생을 찾고 네 인생과 내 인생을 별개로 구분하는 게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요. 또 이런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내 어떤 인생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적어도 타인에게 걱정거리를 주거나 경제의 문제를 안겨주진 않아요. 자기 몫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남한테 결론적으로 신세지고 얹혀 사는 피해주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안타깝지만 실제 사례예요. 아들을 혼자 키웠어, 어떤 어머니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키웠고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막 아들하고 이제 이혼을 시켰으면 좋겠어. 이간질을 하는 거야. 막 개입해서 아들한테 막 이혼을 시키고 싶어요. 자, 근데 아들이 너무 착해, 효자야.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여자랑 내가 그러면 그만 살아야 되나? 그러는 사이에 애도 하나 태어났어. 엄마의 이게 효자 노릇을 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지. 이혼했어. 아이가 생겼어. 아이는 못 보낸대. 근데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며느리 없이 그렇게 얄밉던 며느리가 사라졌고 이 시어머니는 경제력이 있었어요. 자영업자였어요. 근데 이혼을 시켰으니까 누가 애를 봐야 되잖아. 아들은 정서적으로 무너졌고 이 어머니는 아이를 보느라고 자기 자영업도 내려놨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집안에 경제 문제가 생기고 애를 보느라 이 연로한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효자였지만 이 효자로서 내린 이 의사결정이 과연 이 가문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냐고요. 경제 문제와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연결이 됐어요. 차라리 냉정하게 어머니 제 인생이고 제가 사는 거라고 제가 선택한 여자라고 차라리 여기서 냉정하게 선을 긋고 거기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추가적인 문제 상황에 시달리지 않는데 단지 엄마를 사랑하는 효자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내가 돕는다는 게 뭐고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 의도와 상관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조금 더 차라리 현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데 우리 또 이런 프레셔가 있잖아. 어디까지 어떻게 줘야 돼?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타적으로 돕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느라고 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요. 제가 잠깐 정치에 들어가 있던 시절에 저는 대한민국과 어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썼지만 제 현실의 문제를 보살피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차단된 상황들이 있었고, 그리고 건강을 보살피지 못했고, 정서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럼 결국 이 제 개인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나요? 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그들에게 이 피해가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한 거 놓치고 정말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못 지키게 돼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면 헷갈려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도움을 주는데 항상 기억하세요.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동료인지. 얘가 나랑 같은 직장에서 얘가 뭐 단장이든 얘가 상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적으로 얘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지 얘가 내 멘토 아니고요. 얘가 업무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파트너십인 거지 내가 얘가 내 인생을 이끄는 멘토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얘 멘토 아니고요. 얘가 내 고객 아니고요. 얘가 내 직원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사인가 학생인가 내가 여기에 이 사람과 동료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직원이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될 사람인가 이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필요 없는 애들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외에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의 분산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진짜 내 팀이 누구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지 돕는 행위에도 여러분 원칙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우선순위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들어오는 외부 상황에 내가 휘둘리게 되는데 자, 중산층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봉 1억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연봉 1억. 1번 괜찮다. 2번 잘 모르겠다. 1번 괜찮다. 자, 괜찮다라고 여러분 답변했죠. 자, 이 괜찮다를 내가 안 괜찮게 만들어 드릴게요. 연봉 1억이면 세금 떼고 650 정도 실수령액이에요. 연봉 1억인데 4인 가족이에요. 애들 둘 학원 보내고 중고등학생이에요. 10억대 아파트 살아요. 4억 내 돈이고 6억 대출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얼마나 가는지 계산되죠. 그죠? 애들 둘 키우고 두 부부가 1억 갖고 사는데 이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차는 벤츠 정도는 굴려야 돼. 아, 연봉 1억에 벤츠가 웬 말이야, 진짜. 이렇게 살면 이 삶이 얼마나 쪼들리는 삶인 줄 알아요? 근데 봐봐요. 그래도 내가 연봉 1억인데, 억대 연봉인데, 우리 부모님 용돈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서 양가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이렇게 살다가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산층이 힘든 게 연봉 1억이면 남들 봐서는 연봉 1억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 용돈도 안 드린대? 이런 얘기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내 코를 닦아야 내 코를 닦고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남을 돌볼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기는데 중산층들이 삶이 힘든 이유가 남의 말을 너무 신경 쓰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코부터 닦으세요, 여러분 모두. 자,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시점은 내 삶에 공간이 생겨야 돼. 밥 먹을 때 나 배고프면 옆에 사람 보여요? 우리 밥 먹을 때 다 우리의 어떤 의식주에서 어떤 개인의 그 성품이 다 드러나잖아. 배고플 때 나 먼저 챙겨요? 남부터 챙겨요? 실컷 자기 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배가 좀 부르면 쌈도 싸서 남편 입에도 넣어주고 아들 입에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아들은 배고파도 넣어줄 수 있나? 어쨌건 내 배가 채워져야 남이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 삶이 좀 지탱이 돼야 그리고 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때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 성공한 기본은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신승아 PD 잘 들으세요. 자기 보존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심 없이 베풀기만 하면 이게 그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예요. 사람은 좋은데 봐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 되게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원칙과 기준이 없어. 그래서 친구가 야, 나 보험 좀 해야 되는데 명의가 필요해. 나 네 명의 좀 빌려 쓰자, 승아야. 명의를 빌려줬어. 근데 걔가 내 앞으로 보험을 했어. 보험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여러분, 보험은요,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잖아요. 환수라는 제도가 있어. 수당 받은 걸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걔가 내 이름으로 라이센스 따서 보험 팔이 하다가 그만뒀는데 환수가 터진 거야. 이거 누가 물어내야 돼요? 걔가 물어내야 돼요? 내가 물어내야 돼요? 이거 내가 물어내야 돼요. 왜? 내 이름으로 걔가 했잖아. 그래서 함부로 내가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었다가 된통 당할 수도 있어. 근데 나쁜 일은 꼭 한 번에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 내가 마침 그때 다른 비즈니스 하고 있었는데 다단계 판매업이야. 회사가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커미션을 바꿨어.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고객들한테 하던 대로
그런 단가의 물건을 내가 좀 도매 납품처럼 하는 게 있었거든. 그렇게 보내줬는데 커미션이 바뀌면서 내가 얘네한테 보내준 돈이 손해를 보면서 보내준 거야. 이렇게 쌓인 빚이 1억 가까이 돼. 이거 누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아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나쁘게 한 거 있어요? 나쁜 의도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멍청하고 무지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사려 깊게 여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국 내 삶이 파괴된다고요. 자, 성공한 기본은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건 맞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베풀 건지를 굉장히 이거를 뾰족하게, 진짜 뾰족하게 이거를 내가 칼을 갈아서 잘 다듬어서 이걸 선택적으로 잘라내야 된다고. 잘라내야 돼요. 제거가 중요해.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테이커처럼 협상하는 거 이거 다 이득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건 다 알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 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받는 사람에게도 진짜 도움이 돼야 이게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략적 매처 이야기가 나와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 반복적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에 다 매처에서 기보로 가고 싶어서 기보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는 건 기질 자체가 내가 기보가 아니지만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행위의 반복이 나에게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노력을 하면 그런 사람에 가까워진다는 거. 자, 여러분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인데 저는 요즘에 뭘 보냐면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의 관점으로 봐도 좋고 종교가 아닌 관점으로 봐도 좋고 인간을 파괴하는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음, 뭐 종교의 관점으로 봐도 좋고 아니라고 봐도 좋아요. 분명히 인간을 파괴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인간을 가장 쉽게 파괴하는 게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 진짜 그걸로 인간을 파괴하는데 가장 인간을 쉽게 파괴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두려움으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녀한테 개입하는 것도 두려움. 내가 아이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막지 못하면 어떡해라는 후회와 두려움에 대한, 그러니까 죄책감과 후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자녀 인생에 개입하는 부모들 진짜 많거든요. 이 두려움이 인간을 파괴하는 제일 위험한 감정이에요. 악마가 유전과 환경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유전자에 각인된 두려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그 올라는 엄습해 올라는 그 불안한 감정. 이게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된 거야. 옛날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내가 내 생각이라고 믿는 그 생각을 이용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악마가 여기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데 악마가 이용하는 감정, 두려움, 헛된 욕망, 그리고 허영심, 그리고 나태함 이런 감정들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이 쉽게 이용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렸던 결정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 학교 앞에 맨날 가서 가방 들고 애들 집에 데려온 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그런 일이 다 크고 나서도 계속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성경에서 감정과 이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근데 잠언에 보면은 지혜, 지식, 두려움 이런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사단이 인간을 파괴하지 않게 인간이 어떤 사단에게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위대한 이성으로 내가 감정에 빠지지 않게 나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진짜 선물이 우리에게는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힘. 악마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해서 우리를 파괴하는데 위대한 이성으로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요. 시스템 1, 시스템 2, 저차원의 자와 고차원의 자. 이게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게 되면 감정에 빠지면 영원히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책에서 나폴레온 힐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악마는 인간을 방황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명확성이 없으면 방황해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를 모르면 방황해요. 근데 알쓸한 대표님 만나면 우리가 삶이 되게 단순해지잖아요. 가벼워지잖아요. 왜 그래요? 제거해주잖아요. 정리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명확해져요. 자,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최적화의 삶과 단순화의 삶. 나는 최적화의 삶을 산다. 1번. 나는 단순화의 삶을 산다. 2번. 최적화 1번, 단순화 2번. 자, 최적화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인데 이런 거예요. 어제 조양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가 너무 바빴다. 최적화는 딱딱딱딱 계획해서 이 계획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 모든 걸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삶이 최적화의 삶인데 대부분의 삶이 그래요. 안 그렇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화 안에서 내가 이 단순화된 삶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면 돼. 단순화의 삶이라는 건 어떤 문제든 우리 인생에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그 문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인간은 내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다 주셨는데 현실에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진짜 믿음과 소수의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단순화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위기 순간에 단순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지난주 금요일에 다녀왔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더 큰 위대한 이성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큰 무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근데 그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 위대한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화된 삶이라는 게 두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를 진짜 입으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삶에서 시달릴 이유가 대부분 다 사라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배우고 깨달아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이 시련과 고통을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 시련과 고통을 내가 이겨내면 분명히 나를 더 크게 쓰실 거니까. 이걸 믿을 수 있으면 알쓰가 깊은님 보면은 진짜 시달리시는데 시달리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줘도 시련 받지 않고 파괴하려고 해도 파괴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없다고요. 근데 그 파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어떤 계획하신 바가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 이걸 내가 믿을 수 있으면 단순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꿈을 물어보면 너는 꿈이 뭐야? 나는 건물주 학원장이 되는 게 꿈이야. 너무 병신 같은데 예전에 회사 다니던 시절에 제 꿈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건물주 학원장이 꿈이 말이 돼요? 우리 여기 진짜 큰 빌딩을 소유하신 우리 대표님 계시는데 그 빌딩의 소유자가 되는 게 꿈이 맞아요? 그건 경제적인 성취이고 사회적인 어떤 성취일 뿐이지 예전에 제가 세웠던 목표인 거지 그게 내 인생의 꿈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경제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성취를 꿈이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더 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여기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진짜 믿는데 30억 자산가라는 이 꿈을 갖게 된 배경이 뭔가 보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조금 더 소유하면 조금 두려움이 덜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손에 쥐는 게 늘어나 봐요. 더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쥐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따라오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트 메뉴들이 있다고요. 격하게 지금 공감하시는 분 있는데 더 많이 쥐면 내가 용기가 없고 두려움에 쩔어 있는 상태로 더 많이 쥐면 손에 쥔 것들이 나를 파괴한다고요. 그래서 더 쥐면 내가 더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봐봐요. 든 게 많은데 어떻게 가벼워져요? 가벼워질 수 없다고요. 두려움이 내 동기라면 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이 더 무겁고
힘들어질 거라고요. 근데 큰 비전과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향해서 나가는 여정에 만나는 작은 어떤 사건들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나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아멘 한번 하고 싶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요, 이성과 감정,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위대한 이성을 붙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과 악인과 지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거만, 이 구절만 붙들고 살면 여러분이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잠언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여러분을 함께하고 지켜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해야 될 이유 없어요. 자, 그리고 악인의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니라. 살다 보면 악인들과 연결돼서 악인들이 나랑 스쳐 지나가다가 자빠져서 넘어졌는데 걔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어.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악인하고 스쳐 지나가서 걔가 넘어져서 자빠져서 걔 악행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내 마음에 갈등과 고통과 시련이 와요, 안 와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의 어떤 시련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쫓는 어떤 길은 인간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사건에 연루돼서 나와 상관없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보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감정적으로 내 문제로 가져오고 내 책임으로 가져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내요. 우리가 유튜브하고 나눠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는 지혜를 붙들어야 되는 자고 지혜가 있는 자는 이성의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이 이성의 포트폴리오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눠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나눔이라고요. 결론입니다.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위대한 이성 없이는 끝점이 기부 안 돼요. 그냥 호구로 시달릴 뿐이에요. 세 번째, 두려운 순간에는 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기면 두려움에 쩔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세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